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의 상승미수입니다. 지난주는 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폭풍의 경랑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은 한 주, 토마스 류 선생님과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 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증시는 별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박스권이었는데, 결국 미국 증시는 지금 부양책을 기대하는 딱 그 하나밖에 없는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9,160억 달러 정도는 합의가 됐는데, 민주공화당이 총액은 합의해 놓고 안에 어떤 내용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건가요? 네, 이제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미국의 금요일장 요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목요일 날 장 마감 후에 FDA 심사위원들이 화이저에 대한 백신 그거를 공식 승인은 아니지만은 FDA가 승인을 해도 좋다고 하는 그 추천 의견을 냈잖아요. 예. 그래갖고 목요일 장 후에 파이저 주식도 올라갔을 뿐더러 소위 말해서 컨택트 주식들 쭉쭉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아침에 눈을 떠서 보면은 아침에 그 선물 시장에서 미국 증시가 빵 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6시 반에 딱 펴보니까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200포인트 하락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급히 이제 막 무슨 일이 또 밤새 일어났는가 하고 또 찾아보니까 금요일 장에 악재는 다 쏟아졌더라고요. 이제 제일 큰 뉴스가 이제 유럽의 영국의 브렉시트 예. 딜이 이제 결렬된 거. 노딜로 이제 거의 그쪽 방향으로 이제 결론 지어진 거. 완전 공식적은 아니지만 하여튼 더 이상 대우가 안 되게끔 딱 결렬됐고, 그 다음에 미국의 그 경제 부양안, 그 대화도 더 이상 진전이 아니라 서로 양쪽에서 서로 비난전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목요일 밤을 끝냈던 거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자정까지 연방정부에 대해서 펀딩을 안 해주면은 의회에서 연방정부 셧다운이 토요일 날 0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도 의회에서 딜이 안 된 상태로 이제 끝나갖고 금요일 날 자정이면은 그 이후면은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이제 또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루 전날에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22만 5천 명 발생했어요. 그래서 파이저의 백신 승인의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악재가 한꺼번에 다 쏟아진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선물 지수가 크게 하락한 거는 이제 유럽 증시가 급락을 하니까 거기에 영향받아갖고 미국 증시도 이제 따라서 하락한 건 했지만은 미국에도 만만치 않은 악재가 이제 증시를 끌어내리는데, 연방정부 셧다운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연방정부가 지금 이 코로나 백신 배포하는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중심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연방정부가 셧다운 되면은 이게 사령탑이 없어지잖아요. 예. 이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영어로 말하면 이제 로지스틱이라고 말하는데, 수송 배분 과정에 전체 엄청난 조직과 인원이 다 유기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령탑이 마비돼 버리면 이제 그게 문제. 이제 그래서 이제 상당히 공포스럽게 이제 시작했던 증시가 아침 10시 발표된 컨슈머 센티멘탈, 예. 소비자 심리 지수가 아주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정시가 회복을 했고 또 오후 들어갔고 연방정부 셧다운 이것도 이제 회피한 거죠. 그래서 의회에서 일주일짜리 펀딩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연방정부 셧다운을 일주일 이후로 이제 연기를 시킨 거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거의 뭐 전체적으로 3대 인덱스로 올 때 플랫으로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경제 부양안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원래 의회의 그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그 초당파 의원들이 이 펠로시 하원 의장과 그 재무장관 사이에서 이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답답해갖고 자기들 그 초당파 의원들이 독자적인 의견을 플랜을 짜갖고 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양측에서 상당히 호응을 받아갖고 잘 진전이 되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재를 뿌려요. 그거는 필요 없고 그 같은 액수로 내가 짜서 줄 테니까 이걸로 해라. 이제 이렇게 준 거죠.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노무신 재무장관을 통해서 자기 독자안을 제시한 거기에는 전체 금액은 뭐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그 안에서 그 1인당 그 실업수당, 추가 실업수당은 300달러로 쥐꼬리만큼 넣어놓고 그 다음에 국민 그 저소득층의 국민 1인당 원타임으로 수표를 이제 보내주는데 네. 뭐 600달러짜리 수표를 보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자기 이름과 사인이 들어간 거. 그것도 조건 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정부, 또 그 대도시, 그 지방정부, 여기에 지원도 이제 거의 대폭 감소시켜갖고, 이제 하고. 그래서 도저히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안. 그래서 이 초당파 의원들이 제안했던 이 플랜이 그래도 협상의 진전을 조금씩 보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독자안이 나오면서 이게 뒤엉클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 초당파 의원들이 해줘봐야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 안 해줄 것 같으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안을 갖고 공화당의 상원의원들이 또 민주당이 들이대고 협상을 해보니까 이거는 더욱 뭐 씨알이 안 먹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지금 완전히 지금 헝클어져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가 너 때문에 그렇다 그래가 비난전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그 각 주정부나 그 대도시들은 이제 조금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미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주로 이제 공화당의 주지사들이나 그 시장들은 되게 그 농촌, 변두리 이런 지역이잖아요. 예. 네. 그런데 대도시 큰 스테이트는 전부 민주당이 잡고 있는 거죠. 근데 돈의 배분하는 그 액수는 대도시가 엄청 몰빵이 많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운 생각에 그걸 안 해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지금 스테이트나 또 이 시리 정부에서는 지금 뭐 거의 자금이 고갈돼가고 더 이상 뭐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뉴욕 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그 쿠오모 주지사가 우리는 내년에 어차피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스테이트에 자금이 다 고갈돼 버렸으니까. 이제 지금 그런 사정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나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좀 재를 뿌리는 그런 지금 형국입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걸 잠깐 정리하면, 민주공화 그 초당파 의원들이 제시한 금액은 9,060억 달러. 그런데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건 9,160억 달러. 한편으로는 100억 달러가 늘어서 뭐 왜 안 되는 것일까 했는데 일단 의문점이 하나 풀렸고, 반대로 이제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은 이제 라이어빌러티 프로텍션이라고 책임 보호 조항을 넣으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혹시 라이어빌러티 프로텍션은 어떤 조항입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코로나 뭐라고 그러나 확산 예. 여기에 대해서 그 기업체들의 책임도 있을 거고 또 지방 정부의 책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 예를 들어 뭐 방역을 소홀히 했던가 뭐 예방 수칙을 뭐 미리 엄격하게 안 해갖고 그것으로 인해갖고 더 확산돼 갖고 그 스테이트나 시리가 더 많이 그 환자도 많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그 예산 비용도 더 많이 지출되고 이제 그런 이제 책임론 그것은 이제 한쪽에서는 넣자 한쪽에서는 빼자 이제 이런 이제 싸움 하는 거죠. 근데 쉽게 얘기하면 아마존 그 배송 현장에서 그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네네. 아마존이 배상 책임, 전체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을 면책시키자 이런 거네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집단 소송을 못하게끔은 막아주자. 아니면은 그 집단 소송이 가능해야 된다. 이제 이런 사파싸움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이게 긍정과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은 그런 그 개인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지자체 단체장에게 그것을 책임을 물음으로 해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방역에 나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면책시킨다 그러면은 조금 안일해질 수도 있죠. 자기 직장, 자기 이제 지자체. 그래서 이게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하여튼 뭐 별 큰 문제는 아닌데 이게 결국은 이제 공화당의 그 상원 원내총무 미치 맥커넬이 그러면은 뭐 실업수당, 휴가수당 그 쟁점되는 거 빼버리고 면책 이거 다 빼버리고 살 뭐 다 빼버리고 뼈다귀 조금 남은 거 요것만 갖고 한번 해보자 아니는데 그거는 현재 상황에서는 전혀 해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소금액이니까 민주당에서 또 못 받아들이고 이 결국은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을 이제 일주일 연장해 줬잖아요. 예. 근데 이제 남은 또 일주일에서 민주당 쪽에서는 조금 더 큰 부양책으로 갖고 또 공화당의 그 연방 셧다운 그걸로 해서 양쪽이 또 일주일간 밀고 당기는 사파싸움 또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앞에도 정리하면 결국 그 공화당이 대도시 이 주정부에 돈 지급하는 걸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 뭐 캘리포니아적 LA, 뭐 샌프란시스코 이 일대, 워싱턴주, 뉴욕주 이런 데는 항상 뭐 민주당 지지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쪽에 돈 많이 주는 거 못 주겠다. 한마디로 너희들 나 지지 안 했으니까 고생 좀 해봐라 이거네요.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새벽입니다. 미국장 마감 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주일짜리 단기 예산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 셧다운이 일주일 연기됐는데 이거 참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밖에 없겠지만 다음 주는 또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죠. 그런데 이게 네, 그렇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과 그 다음에 부양책 이 세 가지가 트리플로 위층으로 지금 묶여 있는 상황인데 이거 혹시라도 이 선물 옵션 만기일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뭐 연방정부 셧다운 및 부양책 이런 거 없는 거 이게 한꺼번에 터질 수 있는 위험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네, 말씀하신 대로 다음 한 주는 진짜 미국 증시에서 이 밸런스 파워, 그러니까 이 불배어 간의 치열한 육박전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 옵션 만기일 이제 그 목요일 날에 있죠. 예. 그런데 수요일 날에 연준 폼씨가 있어요. 예, 15, 16일. 네. 예. 그래서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폼씨 발표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의회에서 경제 부양안이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기대하는 것은 연준 폼씨에서 뭔가 자기들 연준 독자적으로 부양안을 발표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이제 조금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이제 긍정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큰 변수는 테슬라의
S&P 편입. 네. 이제 지난번에 제가 그 방송에서 제가 조금 말씀 잘못 드린 게 있는데, 21일 날에 편입되는 게 아니고, 18일 날에,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에 편입되고, 21일 날 월요일부터는 그 편입된 테슬라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편입은 금요일 날에 이루어지는 거죠. 금요일에 엄청나게 많이 물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그 편입, 이건 사실 증시 호재거든요. 예. 증시 호재인데, 연방정부 셧다운과 옵션 만기일, 폼시, 이 네 개가 지금 뒤죽박죽이 돼갖고요. 이게 어느 방향으로 튈 건지 진짜 도저히 감이 안 오거든요. 안 오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선물 옵션 만기를 하면은 조금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을 듣는 회원들이 좀 부정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날에는 증시가 하락한다. 그렇죠. 근데 사실 반드시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이게 상황이 예를 들어 갖고 선물 옵션 만기일 전에 이미 증시에서 기입이 많이 빠진 상태라고 그러면은 선물 옵션 만기일에서는 상승의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선물 옵션 만기일 전에 많이 배가 빵빵하게 많이 먹은 상태, 좀 고점 논란에 있는 그 상태면은 이런 날은 하락할 경향이 있죠. 근데 이번 지난 한 주만 보면은 미국 증시에서 지금 기임이 조금 살짝 빠진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Fear and Greed 그 게이지도 금요일에 77로 끝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상당히 조금 기임이 약간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 해갖고 거기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공포를 안 가져도 됩니다. 그런데 그 경제 부양안 이것이 진짜 과연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전체 완전히 결렬될 것인지, 그 다음 폼시에서 이 시장을 달랠 만한 어떤 호재를 내놓을 것인지 아니면은 폼시가 팔짱을 끼고 그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최악의 경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툴은 많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립 서비스만 하고 지나갈 건지, 이제 그런 게 이제 큰 변수가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런 거 저런 거 빼고 나면은 제가 볼 때는 테슬라의 S&P 편입 그 과정에서 그 기관 펀드 매니저들이 테슬라의 그 주식을 사들여야 되잖아요. 예. 이런 과정에서 지금 어제 오늘 연속적으로 지금 월가에서는 지금 테슬라 주가를 계속 너무 고평가돼 있다. 말도 안 되는 고평가들 계속 다운그레이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테슬라 주가를 놓고 불, 베어 간의 치열한 육박전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미 나스닥 안에서 지금 존재감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올라가면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고 테슬라 떨어지면 나스닥 지수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28일 날 그 이후에는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S&P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S&P 들어가는데 비중이 500개 S&P 그 멤버들 중에서 중량이 아마 거의 가장 큰 걸로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그 S&P 그 무게감으로 이제 지표를 산수하기 때문에 테슬라는 그 500분의 1이 아니고 500분의 1.5 정도, 그 정도의 그 중량감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테슬라가 월요일부터는 S&P로 해서 활동을 하지만은 그 전에는 이제 나스닥의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진짜 업앤다운을 크게 할 때 거기에 따라서 증시 전체도 같이 춤을 출 것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왕 테슬라 말씀하셨으니까 지난주에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 이 두 투자은행은 테슬라가 너무 고평가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현재 우리가 방송하는 게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새벽에는 증권사 제프리스죠. 제프리스가 그동안 바이 목표니까 의견을 바이에서 홀드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지금 현재보다 조금 높은 $650로 올렸는데, 골드만삭스가 $780를 제시한 거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월가도 그만큼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시장에서는 그냥 그거 상관없이 오르고 있단 말이죠.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S&P 편입 그 과정에서 그 기관의 펀드 매니저들이 대량으로 사들여야 되니까 결국은 디맨드가 많으니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그 기회에 이렇게 월가의 이 헤지펀드나 큰 손들은 이미 현재 $600도 지금 비싸다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헤지펀드들은 이번 다음 주 후반에 테슬라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팔아치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하여튼 그 와중에서 업앤다운이 상당히 심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가장 혹독하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게 그 JP 모건이거든요. 예. JP 모건은 목요일인가 그 테슬라의 주가를 드디어 주가를 상향시킨다 이렇게 하고 기존 $80에서 $90로 올린다 이렇게. 네. 저는 그 타이틀만 보고 JP 모건이 테슬라의 주가를 업그레이드했다. 상방으로 업그레이드했다 해갖고 이게 뭔가 하고 반가워가 들어가 봤더니까 $80에서부터 $90로 상향시켰다. 그래서 제가 진짜 빵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목표가가 $780. 오늘 새벽에 제이프리스 증권사가 제시한 게 $650. 그것과 비교하면 $90이다 그러면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코미디 아닙니까? 네, 이게 JP 모건의 애널리스트는 테슬라를 그냥 단순 전기 자동차 제조업자로 보는 거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자동차 플러스 플랫폼, 또 다른 또 사업 영역이 많잖아요. 그 솔라 패널도 있고 뭐 가정용 뭐 발전기 뭐 에어컨 뭐 이쪽으로도 네. 계속 진출하고, 또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 회장은 테슬라의 순이익 중에 30 내지 40%가 테슬라의 자동차 보험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제 실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보험 그 자체가 상당히 이제 황금알을 낳는 그 이제 종목으로 이제 탄생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테슬라가 자기 테슬라 차를 그 오너들에게만 테슬라 보험을 팔아서 이 정도 이익을 남긴다 그러면은, 만일 그 같은 컨셉으로 해갖고 테슬라의 자동차 오너가 아닌 바깥으로 나왔을 때는 이건 어마어마한 폭발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6천억 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7,800억 밑에 아마 S&P 기준으로 시가총액 순위 7위나 8위 정도인데, 너무 이렇게 올라가면 그 편입되자마자 이 패시브 ETF 등에서는 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은행에서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다음 한 주보다도 그 다음 주부터 더 걱정이에요. 그럼 만일에 다음 한 주에 테슬라의 주가가 예를 들어 갖고 $700에서 끝났다. 금요일날 종가로 $700에서 끝났는데, 월가에서는 그 뭐 JP 모건 같은 그런 행편 없는 그 낮게 보는 그런 투자 뱅크들이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내렸다고 그러면은 테슬라가 차지하고 있는 S&P 안에서의 그 비중, 그것을 볼 때 미국 증시 전체가 가라앉을 수도 있다. 그런 이제 제 걱정이 지금부터 들고 있습니다. 예. 테슬라가 이제 태풍의 눈이 돼버렸는데, 일단 뭐 현실은 받아들여야 되니까 테슬라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증시 전체에서 이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뭐 과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왕 나온 김에 테슬라는 퀄컴 얘기 좀 잠깐 할게요. 퀄컴이 금요일 종가,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종가에 7.3%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승승장구하던 주가였는데,
왜 이렇게 하락했는지 제가 열심히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 옆에 애플이 있더라고요. 애플이 지난 한 달 전인가요? 두 달 전에는 이제 자체 칩, 인텔에서 제공받던 칩 대신에 자체 M1 칩을 만들어서 맥 컴퓨터에 도입하고 있는데, 내년 뭐 그 이후부터는 이 스마트폰에도 자신들이 만든 자체 칩, 그러니까 퀄컴 칩 사용하지 않는 대신 자체 칩을 만들 계획이다. 이 뉴스로 크게 빠졌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애플이 서비스 위주로 가던 애플인데 M1 칩도 그렇고 이번에 아예 모바일 칩까지 하드웨어 쪽으로도 이 본격적으로 더 진출하겠다 그런 의지인가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제가 볼 때는 애플이 지금까지 그 아이폰 그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매출을 올려왔잖아요. 예. 물론 작은 다른 클라우드나 다른 분야에서도 이제 영업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주 사업은 이제 아이폰인데 결국은 애플도 이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데서 이제 한계에 거의 부딪힌 것 같고 거의 시장도 포화되는 상태 같고 뭔가 또 새로운 이제 진로를 이제 뚫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결국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안에 내장 칩 같은 거 자기가 스스로 만든 걸 해갖고 더 이제 영업 그 매출 그 범위를 더 넓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반도체 칩을 만드는 과정으로 가는 거는 올가의 전문가들도 이미 예견한 바인데 실제 이번에 이제 퀄컴의 이제 그 모뎀 칩을 자기들이 직접 생산해서 하겠다 이래갖고 퀄컴 주가는 떨어지고 이제 애플은 조금 올랐죠. 그런데 그 월가의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퀄컴이 워낙 그 모뎀 칩을 잘 만들어 왔기 때문에 예. 애플이 과연 21년도 이후에 자기 신형 아이폰에 자기들 고유의 그 모뎀 칩을 탑재하는 것이 과연 퀄컴만큼의 품질이 나올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한 가지 이제 걱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모뎀 칩을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우면은 인텔도 포기하고 애플이 넘겼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말이. 그래서 그럼 퀄컴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애플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게 많이 있고 또 퀄컴 자체는 그 5G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지금 잠시 주가는 출렁일 수 있어도 오히려 이것이 퀄컴의 주식 바이할 찬스다 이렇게 얘기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애플은 애플대로 가는 거고 퀄컴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후퇴가 있을지언정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거의 영향 없다 이렇게 이제 분석가들은 이제 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이 흐름 추세를 보면 테슬라도 자체 칩을 만들겠다고 이미 선언을 하고 TSMC와 협력을 하고 있고 아마존도 자신의 그 AWS 아마존 웹 서비스 웹 시스템 부분에서 클라우드에서 GPU를 자체 제작하겠다 이런 의사를 분명히 했거든요. 즉 결국은 아마존이나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넓게 본다면 이들 기업이 빅데이터 플러스 AI인데 그 기반의 칩들을 자체적으로 가는 그런 방향은 현재 이거 부정할 수 없는 추세 아닐까요? 네. 결국은 빅테크 5들이 엄청난 자금이 있죠. 예. 기술력이 있죠. 엄청난 데이터 축적돼 있죠. 못할 게 없습니다. 진짜 지금 민주당 그 정권 하에서 엔타이트러스트법으로 지금 올가 매일까봐 지금 주가 자체는 지금 거의 얼어붙어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근데 만약 사실 이 빅테크 5에게 니들 맘대로 해라 그러면은 아마 시장을 독식할 수도 있어요. 완전히 이 5 기업들이 평정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들 기업들이 결국은 반도체까지 진출한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반도체 업체들은 아마 상당히 좀 공포를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퀄컴뿐만이 아니라
이 모바일 부품이죠. 이 브로드컴도 같이 퀄컴하고 같이 동반하락했거든요. 결국은 이런 네. 민주당 하에서 이 빅테크들을 견제하지 않고 더 한 4년 동안 더 크게 만든다 그러면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삼성전자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슬쩍 하게 됐습니다. 그 삼성의 현재 상황은 제가 모르겠고요. 그러나 요 최근에 삼성의 주가의 강력한 상승, 그것만 보면은, 일단은 투심들은 삼성의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전에는 1, 2, 3, 4, 5, 6, 7, 8, 9, 10등이 다 자신의 마켓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서 먹고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뭐 1등이 다 독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민주당이 차라리 좀 더 눌러주는 게 한국이나 이런 주변 국가들, 1등을 못 가지고 있는 국가들한테는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하여튼 민주당 최근에 미국의 기관, 무슨 기관이죠? 거기서는 페이스북을 브레이크업하라고 지금 예. 공고안을 내렸잖아요. 예, 예. 그런 식으로 민주당 실제 정권이 이제 취임하게 되면은 이 엔타이트러스트법을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주식들이 다 오르고 있어도 빅테이크들은 이제 주가가 지금 못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새벽에도 캘리포니아 주에서 구글에 대해서 반독점 법안에 대해서 소송을 지지한다 이렇게 또 들고 나왔거든요. 그 부분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뉴욕 스테이트도 그렇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걸 다 막았거든요, 사실은. 예.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정권은 이제 좀 서민 쪽의 그 정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대척점에 있는 부자들, 대기업들 이런 게 조금 뭐랄까 수세에 좀 몰릴 수 있는 앞으로의 4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선생님이 이제 한국 증시에 투자를 별로 거의 안 하시잖아요. 네,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상황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걸 알고 있죠. 빅테크 5들이 핵심은 결국은 빅데이터뿐 아니라 AI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물론 AI의 절대 강자가 중국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볼 때 빅테크가 쪼개지는 게 한국의 네이버나 카카오 그다음에 몇 개 기업들이 AI를 한다고 하지만 미국 빅테크들의 이게 경쟁 상대가 될 수가 없잖아요. 자금력이나 이 데이터 양에 의해서도. 그리고 민주당의 이 빅테크들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쪼개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독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한국처럼 작은 규모의 AI 업체들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먼 나라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한국 투자자들도 반드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새벽도 토요일 새벽에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연방 대법원이죠. 대법원에서 지난주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공화당 국회의원 한 100명, 그 다음에 공화당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17개 주정부가 연합해서 스윙 스테이트죠. 미시간, 펜실베니아, 조지아 등 4개 주의 선거 결과가 무효다라고 소송을 했는데 기각을 당했어요. 이 기각을 당한 게 트럼프로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이제 트럼프는 완전히 꺾이는 건가요? 사실 텍사스 주가 다른 스테이트를 상대로 해갖고 이 부정선거했다. 이 소송을 한 그 자체가 처음부터 이제 코미디였죠, 이게. 네. 자기 스테이트 안에서 자기들이 관련되는 거지. 남의 스테이트, 다른 스테이트 안에도 이제 이 미국은 완벽한 이제 지방 자치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버너가 있고 또 밑에 국무장관이 있고 법무장관도 있고 각 스테이트마다 다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의 고유 정치
시스템은 남의 스테이트가 이제 일방적으로 깔아뭉갠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미국 미디어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코미디다. 이거는 짓거나 잘하지 뭐 남의 스테이트까지 간섭하냐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방 정부에서 기각당하고 이제 남은 것이 14일 날 예. 선거인단 그 투표가 있잖아요. 예. 이제 여기에서 공화당 출신들의 그 선거인단으로 하여금 상식과 양심을 다 내던져 버리고 트럼프에게 투표해달라. 그래서 투표 결과를 이제 미국 전체의 그 투표자 그 민의 자체를 뒤집어 엎자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트럼프 그 선거 그 뭐 유세단이라고 그러네. 트럼프 캠페인 예. 그 본부에서 공식적으로 광고까지 했어요. 이제 12월 14일 날 네, 미국에 있는 공화당 지지자들의 이 민의를 담아서 이 선거인단들은 그날 투표할 때 좀 뒤집어 엎어 달라.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국민들은 성원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그 광고까지 이제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네. 참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 200년, 300년 된 미국의 정치 시스템을 완전히 부정하자는 얘긴데요. 네. 그러면 뭐 앞으로 뭐 이게 말 뒤집힌다 그러면은 앞으로 미국 대선은 의미가 없는 거죠. 투표 자체가. 직접 선거로 가는 수밖에 없겠어요. 네. 지난주에 이제 그 우리 유튜브 방송 후에 이제 회원분 몇 분이 페이스북.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갖고 강력하게 항의하셨어요. 저도 몇 통 우리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나쁘게 말하느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소송을 많이 제기해갖고 결과가 뒤집혀가서 대통령으로 다음 차기 대통령 확실히 될 건데 근데 이런 상황도 모르면서 뭐 방송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답은 안 드렸는데 근데 아마도 이분들이 그 유튜브 방송 중에 이제 정치 그 관련 그 개인 유튜브 방송들이 많잖아요. 예. 아마 이런 데 너무 몰입해서 보다 보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판단력 미스테이크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냉정해야 돼요. 네. 이게 내 돈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몰입하다 보면 내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내 돈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사건 이것이 이제 정치에 결국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이런 것을 그래도 미국을 대표할 수 있는 뉴스 미디어의 뉴스를 보면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옳지 정치 그 개인 유튜브 방송 그런 데 보고 이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 사회, 글로벌 사회의 핵심이 돈이잖아요. 자본주의니까. 네. 자본의 흐름대로 시장이 따라갑니다. 정치 권력은 4년이지만 자본 권력은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의 그 대변하는 증권시장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 없이 사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증시는 이미 민주당 바이든이 이겼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다라고 선언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으면 그냥 현재 흘러가는 흐름만 봐도 유추할 수 있는 거거든요.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이라 그럴 것이다 생각하고 저도 그냥 스팸 메일로 다 버려버렸는데 참 그런 분들 보면 무슨 어디 저기 지리산 청학동에 사시는 분들도 아니고 안타까울 뿐이에요. 이 정치 관련 그 개인 그 유튜브 방송은요, 진짜 솔직히 99%는 다 가짜 뉴스입니다. 네, 엉터리고요. 아무튼 저희 방송에는 그런 분들 오지 마시고 철저하게 투자하고 싶은 분, 수익을 내고 싶은 분, 즉 친수익파만 와달라. 다시 한번 오늘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뭐 주로 저는 이제 투자할 때
그 섹터 ETF를 주로 많이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개별 종목 주식도 하거든요. 예. 하는데 제 개인 스타일은 그 기업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안 해요. 그 왜냐 그러면은 뭐 그럴 시간도 좀 부족하지만은 그 한 기업에 대해서 뉴스와 분석 기사 너무 몰입하다 보면요 판단력 잊어버려요. 맞아요. 그러면은 뭐 일주일 열흘간 주가가 막 미끄러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괜찮아, 이건 일시적일 거야 이러면서 계속 추매하고 물타기하고 계속 할 수 있죠. 네. 그런 판단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저 간단하게 아웃라인만 이렇게 파악하고 주가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들어가고 고점에서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 기업, 특히 테크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 기술, 거기에 너무 빠져갖고요. 주식이 반토막 나는데도 계속 물타기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 뭐 스타일이 좀 다르겠지만은,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너무 몰입하지 않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은 타는 게 아니라 마시는 거고, 타야 될 것은 파도입니다. 즉 추세죠. 파도라는 게 추세이기 때문에 추세 흐름에 맞는 게 그게 진짜 투자자다. 이거 맞는 거잖아요. 네네. 야, 진짜 상승미수 오늘 좋은 말 했네요. 물은 타지 말고 마셔라. 네, 그래서 저는 물타기는 하지 말라. 절대 하지 말라. 불타기를 하라. 상승하다가 잠깐 하루 이틀 내려올 때 그때 불타기 해주는 거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거 바닥에서 물타기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식 자체가, 주가 자체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거는 분명한 하락 이유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계속 물타기 하면 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상승하다 쉬어가는 조정과 계속 하락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벌써 40분인데 마지막으로 앞에서 뭐 다음 주, 이번 주 증시를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번 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부탁드립니다. 네, 결국은 그 지난 한 주 동안에 S&P 인덱스가 3,630, 40, 그 정도에서 3,715까지 그 저점과 고점을 형성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다음 한 주도 결국은 3,600과 3,700 이 박스권 안에서 이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 만일에 민주공화당 양당에서 경제 부양안이 협상에 타결 잘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꺼이 사인하겠다고 하는 신호가 있고, 그 다음에 폼시 연준 거기서도 호응하는 어떤 대책이 나올 경우 박스권 상단 3,700을 뚫고 연말 크리스마스 랠리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사실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내용이 별로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내용이 40분 가득 찼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우리는 폭풍의 한 주를 지나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 진짜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도 역시 명불허전 우리 토마스 리 선생님 좋은 말씀, 분석, 예리한 통찰 나왔습니다. 방송 중에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는 돈이 핵심이죠. 돈의 흐름. 결국 자본이 모든 걸 말해준다. 자연과학자처럼 현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 돈의 수익, 친수익파, 계좌잔고는 결정됩니다. 정치 관심 있는 분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저희 채널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셨죠? 저는 월요일 방송은 하루 쉬고요. 제가 일요일에 일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고 화요일에 골드 이야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